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지만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 TPO 가운데 장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에죠 어떤 경우에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은지에 관한 자료도 많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 앞에 있는 맨발 걷기를 언제 하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의 루틴을 들어보면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새벽경 인간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기 전부터 약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맨발 걷기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퇴근 후 야간에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도시락 싸들고 하루 종일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맨발 걷기를 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그래도 맨발 걷기를 언제 하면 우리 인체에 가장 적합할까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맨발 걷기를 하시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란 걷기 운동 플러스 맨발 접지 플러스 발바닥 혈맥 자극 운동 플러스 아침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박동창 회장님의 특강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으시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럴수록 우리는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발 접지는 우리가 맨발을 땅에 대므로써 지구에 있는 자유존재 온전화를 우리 몸이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때 이 활성산소는 그러한 이론의 핵심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없애는 역할을 맨발 접지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바닥에는 수많은 혈맥이 있는데 이 혈맥을 마사지해 줌으로써 우리 신체 각 기관으로 흐르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운동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님으로써 평발이 되기도 하고 또한 족저근막염에도 걸리는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아침 운동을 통해서 그런 질병을 비온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맨발 걷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의 TPO 중에서 시간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비타민C 이야기, 이왕재 교수님의 비타민C 이야기에 등장하는 활성산소는 이렇습니다. 노화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를 마시게 되고 이 산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음식물과 결합을 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데 산소의 75%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25% 남는 부분이 활성산소가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유해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 즉 유해산소의 20% 정도는 우리 인체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데 5% 정도는 남아서 돌아다니면서 정상세포에 붙어서 세포를 산화시켜서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활성산소의 발생의 근원은 산소가 음식물과 결합해서 만들어져 나온다는 개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0대이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40대가 되면 골격근이 감소하게 되고 이 골격근 감소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활성산소가 증가하며 염증 현상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의 손상을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올라가고 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40대가 되면 매년 0.8%씩 골격근이 감소하게 되고 60대가 되면 매년 1%씩 골격근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1.5%씩 감소하는 가파른 감소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산소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혈당 측정은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치로 판정을 내리는데요. 박용우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서 식후 혈당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체질량 지수가 19로 저체중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이 29%로서 골격 근량이 적은 저근육형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103mg/dL, 당화 혈색소 6.0%를 보이는데 공복 혈당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식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아침 식사 후 혈당 관찰치가 206mg/dL로 혈당 스파이크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식사 후 몸을 움직여서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올라간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논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의 정점이 정상인이 1시간임에 반하여 당뇨병 환자는 비교적 늦게 나타나서 2시간이라고 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서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 최소 10분 내지 20분 걷기를 생활화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맨발 걷기의 골든타임은 바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개념을 생각해보고 혈당 수치를 낮출 필요성,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출 필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식사 후에 하는 맨발 걷기가 가장 골든타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사례적 경험을 토대로 133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씩 3회 총 3시간 맨발 걷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33 운동 앞에다가 식후 133 하면은 더 값진 133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서 133 운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 3끼 중에서 식사 후 1시간이라도 맨발로 걸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든타임, 식사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맨발 걷기 실행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병이 대사 이상에서 발생된다는 점에서 오늘 영상이 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보다 빠른 건강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구독 누르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을 검색을 해주시고 거기서 구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